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영상이 너무 재밌네요. 여러분은 세대 차가 왜 느껴진다고 생각하세요? 몇 살쯤 차이 나야 세대 차가 느껴지는 건가요? 제가 대학에 있으니까 군대 갔다가 복학해서 돌아온 친구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학년 애들 보니까 너무 세대차 느껴진다고. 교수님 귀엽지 않습니까? 뭐 이러는 거예요. 몇 살 차이 나다 보면 한 5살? 이 정도 차이 나면 세대차 느껴진다고 그래요. 워낙은 세대차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그런 이론 중에 3세대 1세기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3번 세대가 바뀌면 1세기, 100년이 된다. 그러면 이제 나누면 몇이에요? 한 30년 정도.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교과서에는 한 30년, 한 세대를 한 30년. 그게 이제 어디서 나왔을까 보면 우리가 태어나서 나도 부모가 되는 나이, 뭐 그 정도 생각했던 것 같고,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왜 부모와 자녀 사이 나이가 한 30세 정도 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아까 동영상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부모랑은 뭐 당연히 부모 자녀 세대는 당연히 이제 세대차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게 사실인지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한번 영어로 읽어보세요. 라떼 is horse. 이게 최근에 저도 들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번역하면 뭐예요? 라떼는 말이야. 아까 그 동영상도 나왔지만 그 부모님들은 항상 라떼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이제 자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할아버지랑 같이 살았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나 때는 말이야 강냉이 죽 먹기도 힘들었다 했어요. 맨날 감자 드시고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는 야 니네들은 진짜 얼마나 풍족하냐. 우리 때는 도시락 못 사갖고 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랐어요. 제가 이제 자녀를 낳아가지고 내 둘째 막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밥을 주잖아요. 초등학교에서. 굉장히 좋은 초등학교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초등학교, 일산에 있는 어느 일반 초등학교 다니는데 냉장고에 보니까 저희 아내가 학교에서 나눠준 급식 뭐 먹는지 점심 이렇게 메뉴가 써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오향장육이 있더라고. 저는 오향장육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아들한테 그랬겠죠. 야, 나 때는 말이야. 짜장면에 탕수육이면 그냥 끝나는 거야. 뭐 오향장육, 야 도시락으로 오향장육을 먹어? 이거 엄청난 일이죠. 실제로 나 때는 말이야라고 하는 게 아까도 그런 얘기 잠깐 나왔는데 이 어르신들이 세대 차를 느끼게 하는 소위 꼰대들이 요즘에 꼰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글로벌한 단어가 된 거 아세요? 살짝 비속어인데 올해 9월달에 BBC에서 뭐 올해 단어 뭐 이런 걸로 이제 대한민국의 KKONDAE 그게 꼰대인데 그게 이제 등재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꼰대들의 아주 시그니처 멘트 중에 하나가 나 때는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단순히 그냥 나이 차가 나거나 그래서 환경이 바뀌면 다 꼰대가 되는 걸까? 꼰대는 왜 또 이렇게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BBC에서 이 꼰대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는 사람. 나는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반감도 생기고 뭐 저항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결국은 이렇게 관계도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혹시 꼰대들의 심리는 어떤 걸까?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나눠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면 그럼 정말 세대차가 나는 분들과도 우리가 함께 소통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주제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이제 나이가 많은 꼰대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제일 먼저는 시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시력이요. 점점 눈이 침침해지고 저도 이제 눈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데 뭐 당연히 노안이 와서 이제 돋보기를 쓰는데 시력이 나빠지면 그러면 아직까지 뭐 시력이 안 나빠지면 괜찮은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뭐를 주로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멋있는 말로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내면 현실 불감증. 자꾸 바깥의 외부 환경 변화에만 눈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이제 아들이
영어 공부하기 싫었나 봐요. 아주 어릴 때 저한테 물어봤어요. 아빠는 영어 공부하기가 좋았어? 아빠는 영어 공부가 재밌었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아마 영어 공부하기 힘들다는 어떤 그 본인의 내면의 마음을 나한테 드러낸 건데 저는 주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야, 나 때는 말이야. 야, 진짜 영어 공부하기 힘들었어. 나 때는 니네들은 지금 어떻게 뭐 핸드폰으로 사전 찾고 그러지? 우리 때는 연락에 두꺼운 사전을 갖다가 한 페이지씩 막 외워갖고 막 찢어갖고 먹어보신 분 계세요 혹시 여기? 막 찢어서 먹고 막 그랬어요. 어? 그렇게 공부를 했어. 너 때는 진짜 이게 거저 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실제로 환경이 좋아졌습니다. 외부 환경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우리 때는 정말 뭐 교과서뿐만 아니라 뭐 참고서를 구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았다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온라인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세대인데 실제로 내면 현실도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바깥으로 보는 그 외부 환경의 변화와 내면 현실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늘 이제 힘주어서 얘기하는 분들이 주로 심리학자들인데 오늘 뉴스에서 제가 봤어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공부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학업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뭐 읽기, 수학 뭐 이런 어떤 과목들이 거의 조사한 나라의 상위권에 들어가더라고요. 국제 그 학업 수준의 어떤 그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거의 상위권입니다. 그런데 삶의 만족도를 물어보니까 거의 최하위권이에요. 1등인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오늘 뉴스 보면 1등인 나라는 중국이더라고요. 중국도 요즘에 굉장히 우리 따라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입시 전쟁인데 그래서 1등입니다. 최상입니다. 또 물어봤겠죠. 삶의 만족도 바닥입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환경, 삶의 환경이 좋아진 것, 편리해진 것 이것과 실제로 내면 현실은 굉장히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때때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아이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면 저는 현재 제 위치에 없을 것만 같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처음으로 변화된 그 외부 환경보다 우리 자녀가 경험한 이 내면의 현실을 살짝 내가 마음을 쓸 수 있다면 진짜 스트레스가 많겠다.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 과외를 한 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 책 한 권을 띄는 거예요. 뭐 성문, 뭐 종합영어, 뭐 이런 책을 한 권 띈다든지, 심지어는 학원 다니는 게 뭐 외부적으로 뭐 웅변 학원을 다니고 뭐 주산 학원을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지금은 모든 과목마다 우리가 학원을 다녀야 되는 사실 아이들이 경험한 이 내면의 스트레스는 아마 우리 이전 세대가 갖고 있는 외부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내면 현실로 따지면 훨씬 더 열악해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자꾸 나 때는 말이야 라고 환경 변화만 우리가 강조하는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력이 문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제가 내면 현실, 자꾸 환경만 보고 내면 현실을 잘 느끼지 못하는 내면 현실 불감증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에 오류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 것을 막 떠올리는데 소위 이제 그 꼰대들은 자기가 기억하기 좋은 것들, 좋은 기억들은 굉장히 바깥으로 드러내는 걸 좋아합니다. 편향적 역전이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요. 역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혹시 전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전이. 이게 상담 용어예요. 전이라는 건 뭐냐면 상담을 받으러 온 사람이 자기의 경험을 상담자에게 막 쏟아내는 거예요. 그게 전이가 되었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어떤 그 여자분이 이제 제게 상담을 와서 상담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오빠와의 경험했던 아주 과거의 이야기들을 막 하다가 보니까 막 이렇게 올라왔나 봐요. 막 그래갖고 막 우리 오빠 참 못됐다 그러고 막 저한테 막 퍼붓는데 마치 내가 오빠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좀 살짝 안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상담에는 이렇게 상담자에게 전이가 되는 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숨겨놓지 않고 내면에 있는 어떤 과거 경험 중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제가 다룰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게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거꾸로 역전이라는 건 뭐냐면 상담자인 내가 내 경험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내담자에게 꺼내지는 거예요. 이걸 역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린 청소년 내담자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 내담자가 저한테 이제 이렇게 상담을 받다가 우리 아빠는 정말 재수 없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왜 꼴도 가기 싫어 죽겠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살짝 아빠 나이잖아요. 그럼 갑자기 어떻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어디다 대고 아빠한테 말이지. 마치 내 아이가 저한테 욕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거꾸로 이 사람한테 막 감정이 막 옮겨져 가죠. 이걸 역전이라고 한다고요. 이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게 좋지 않은 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상담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 감정이 이 사람한테 가면 이 사람에게 못 듣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상담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전은 무조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전이가 일어나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역전이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역전이가 잘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주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세대와 세대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이런 전이와 역전이가 자주 일어납니다. 그 중에 이제 부모 세대들이 역전이가 일어나요. 내 경험을 막 상대방에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좋은 거는요 다 자기 잘못돼. 다 나 닮아서 그런 거래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게 싶습니다. 때때로 내가 정말 상처가 되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 기억을 떠올리게 하면 우리 자녀 세대 그러면 갑자기 내가 확 방어 기제가 발동해요.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방어 기제가 발동해갖고 갑자기 상대방에게 화가 납니다. 화가 나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이렇게 우리 부모 세대나 왜 꼰대들은 이렇게 잘 있다 갑자기 뚜껑을 여실까? 갑자기 퍽 화를 내고 막 그러실까? 이게 의아할 때가 있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겁니다. 이제 어린 아이들은 상담을 받을 때 말이 어른처럼 수월하지 않아요. 말을 뭐 유창하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어떻게 대화를 하냐면 놀이를 가지고 대화합니다. 그래서 모래판에서 놀라고도 그러고 놀잇감을 주면서 놀이를 해보라고 그래요. 그 놀이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도 드러내고 그래요. 그걸 놀이치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놀이치료를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놀이치료사들이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놀이치료가 끝난 다음에 이제 늘 이제 초기에는 부모를 한 시간씩 또 만나요. 부모 얘기를 듣습니다. 주로 이제 엄마가 오기 때문에 이제 모상담이라고 하는데 부모 상담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엄마를 만나겠죠. 근데 이 아이가 왜 왔을까요?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얘는요 사회성이 너무 부족하다고 막 유치원 보냈는데 맨날 울고 오고 친구들한테 막 뺏기고 오고 막 그냥 이렇게 줏대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막 너무 애가 사회성이 없대요. 막 아이를 막 막 꾸짖고 막 그러는 거 그 앞에서도 너 뭐가 모자라서 그러냐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놀이치료사가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아유 그래요. 아유 아이가 그냥 사회성 좀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시는데 그렇지 못해서 되게 답답하시고 속상하신가 보다. 근데 어머님, 어머니는 어떠셨어요? 갑자기 제 얘기를 물어보세요. 그래요. 아니 궁금해서요. 혹시 어머니는 어떠셨냐고 했더니 아니 애 때문에 왔는데 뭐 애는 뭐 고칠 생각 안 하고 제 얘기를 물어보냐고 막 또 화를 내세요. 그럴 때 이제 당황하지 않고 이제 상담 선생님이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해서 그래요. 실제로 어머니는 어떠셨는지. 그러면 어머님이 갑자기 시무룩해져. 그래서 그 어머님이 저도 친구가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어린 시절에 정말 많이 힘들었다고 막 그래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에 나도 친구가 없고 힘들었으면 내 아이가 친구가 없고 이러면 공감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 딸도 힘들었겠다. 나도 그랬는데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에 기억하고 싶지 않는 내면 현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묶어두려고 하는 계속해서 묻어두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 딸이 저희 아들이 제 어린 시절 상처를 건드릴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경향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상대방한테 못마땅해. 제가 왜 저러지? 나이 차인가? 난 제가 이해가 안 돼. 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쩌면 좀 오래전에 내가 그만할 때 나도 그런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이론적으로는 공감을 잘할 수 있는 바탕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내 기억의 절반만 기억하고 절반은 묻어두려고 하는 이런 편향적 역전이 때문에 어쩌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또 세대차가 느낀다고 하는 그 윗세대 분들이 그렇게 버럭 화를 내고 자기를 방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판단이 너무 빠릅니다. 세대차를 느낀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좀 오래 사신 분들이, 더 많이 사신 분들이 소위 경험을 더 많이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판단이 굉장히 빠릅니다. 판단이 굉장히 빨라요. 왜냐하면 내가 오래 살았기 때문에 경험을 많이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판단이 빠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뭐 이제 대학원에서는 뭐 2년마다, 뭐 대학 학부에서는 4년마다 학생들이 바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 제가 15년 교수 생활했다 그러면 뭐 만나지도 않고 야야야 내가 교수 생활 15년째야. 너 같은 인간 내가 한두 번 만난 줄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면서 막 판단합니다. 너 같은 애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니야? 막 그래요. 저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아니 얘기 안 해도 안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의 양이 굉장히 많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판단이 굉장히 빠릅니다. 부모 세대도 마찬가지죠. 부모 세대도 이제 부모님이 자녀 대할 때도 그런 거예요. 어머님이 이제 딸이 들어오면 너 화났구나? 아니 화났는데 에이 화났구만 뭐. 화 안 났다니까. 에이 화났구만 뭐. 화 안 났다니까. 꼬마 화났잖아. 뭐. 내가 너 낳았어 이거서 어디다 거짓말을 해. 다 알아 막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판단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판단이 너무 빠르면 잠깐 판단을 중지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 우리 철학 용어 중에 판단 중지라고 하는 그 에포케라고 하는 히라버 단어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잠깐 판단을 중지하지 않으면 지금 내가 과거에서 현재로 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 과거 복음에 묶여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내 앞에 있는 대상을 만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잠깐 판단을 중지하고 어쩌면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감정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제가 최근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좀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려 있어요. 특히 이제 세대 차를 느끼게 하는 대상은 이 병에 걸려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제가 이제 별주부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여러분 별주부 아시죠? 별주부전 아시죠? 자라 얘기합니다. 자라 이야기인데 이 자라가 그 용궁에서 용왕님을 모시고 살아요. 신복이에요. 근데 용왕님이 병에 걸렸습니다.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근데 영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토끼의 간을 먹으면 사신대. 그래가지고 토끼를 꼬셔가지고 용궁으로 데려옵니다. 중간에 알아차려요. 토끼가 내 간이 필요하다고? 그럼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꾀를 냅니다. 얘기를 하시지. 저 있잖아요. 간은 집에 두고 다녀요. 얘기를 하시지. 내가 말리려고 밖에 꺼내놨는데. 그래서 자라가 속아 넘어가갖고 그래? 그럼 집에 있는 간 찾으러 가야 되겠네. 그래갖고 속아 넘어간다는 이야기. 이게 별주부인데 우리도 마치 별주부처럼 속아 넘어가는 게 있다는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대상이 생각만 하고 사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판단을 굉장히 빨리 하고 생각 없다고 뭐라 그러고 자기 생각을 전달하기에 바빠요. 그런데 사실은 상대방이 가슴에 감정을 담아두고 산다는 거죠. 잠깐만요. 저 집에 감정을 두고 왔어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가정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사회 어디에서든지 막 열을 내면서 얘기하는 분들, 자기 생각을 피력하는 분들 그 안에는 사실은 숨겨져 있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이 잘 다루어지지 않으면 소통은 정말 어려워져요. 우리가 별주부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 없다,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만 생각하지 그 사람 내면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를 잘 못 알아차린다. 그러면 점점점 소통은 어려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세대들은 감정을 잘 다루냐라고 제가 뭐 가끔 강연 때 여쭤보면 그런 것 같다고 그래요. 그 근거가 뭐냐라고 하면 SNS를 얘기합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보면 너무 잘할 수 있다는 거죠. 뭐 감정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감정의 홍수라요. 감정을 엄청나게 무한대로 방출할 수 있는 데가 바로 SNS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좋아한다는 감정도 소위 팬심도 막 드러낼 수 있는 게 SNS 공간이고 또 한편으로는 본인이 반감을 드러낼 수 있는 데도 바로 SNS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전 세대에 비해서는 요즘 분들이 굉장히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하다. 예.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감정이 다 같은 감정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감정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 볼게요. 첫 번째 감정,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어요. 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항상 바깥을 향해요. 상대방을 향합니다. 외부를 향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원심력 감정이라고 이름을 붙여봤어요. 그래서 좋아요, 상대방에 대한 좋아요 감정, 원심력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상대방이 짜증이 나요. 예. 상대방이 실망스러워요. 상대방에 대해서 막 화가 나요. 상대방이 아주 미워 죽겠어요. 라고 하는 감정도 전부 다 원심력 감정입니다. SNS 공간에는 굉장히 많은 원심력 감정이 표현되고 있어요. 반대로 구심력 감정은 뭐냐면 방향이 자기를 향합니다. 자기에 대한 감정이에요. 이건 이제 내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존재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여러분 혹시 자격지심이라는 말 아십니까? 내가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감정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참 존중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감정,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하는 감정, 그게 좋은 감정입니다. 그죠? 그렇지 못한 감정도 있어요. 내가 별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은 누구가 나를 좋아하겠어. 사람들이 다 나 싫어해. 이런 게 바로 거절감, 때로는 뭐 버려짐의 감정, 아주 아픈 감정입니다. 수치심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내 존재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이 구심력, 자기 자신을 향하는 감정은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SNS 공간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이 자긍심은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존재감이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이런 느낌을 드러내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조심해야 돼, 우리가. 그죠? 우리는 너무 자기를 지나치게 드러내면 뒤에서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문화예요, 또 문화가. 그래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야, 쟤 근자감 쩔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큼 잘나도 막 내 존재가 대단하다 그러면 우리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자긍심을 어떻게 드러내냐면 사진을 막 올려요. 나 이런 데서 밥 먹는 사람이야. 나 이런 데 막 여행 다니는 사람이야. 막 올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랑 친한 사람이야. 내 옆에 이 사람 봐봐.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랑 사진 찍었어. 이런 걸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이건 좀 긍정적인 구심력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다예요. 더 이상 나에게 아픔을 주는 그 구심력 감정은 남과 나눌 법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소통의 어려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대 간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세대 간 소통을 좀 잘하려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각을 안으로 자꾸 환경만 보면 안 되고요. 내면을 향해야 되고, 내면도 자꾸 좋은 쪽으로만 상대방에게 표출시키려고 하는데 좀 부정적인 감정, 상처,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는 판단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감정을 나눠야 되는데, 감정 중에서도 분노 감정을 잘 드러내면 소통이 잘 될 턱이 없죠. 혐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미워하는 감정을 우리가 자꾸 상대방에게 표출하고, 아까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온라인 공간에 보면 정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것 같은 그런 악성 댓글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공인에 대한 그런 악성 댓글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자긍심만 내가 이런 사람이야라고 해서 자기애적인 어떤 사진을 올리고 나를 이렇게 대놓고는 자랑 못하지만 자랑할 수 있는 것들을 막 올리는 거, 이런 걸로 우리가 세대가 소통이 잘 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정말 꺼내놓기 힘든 구심력 감정을 나누지 않으면 소통은 점점 힘들어져요. 오늘 이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나이가 많아서도 아니고, 나이 차이가 뭐 30살이 나서도 아니고,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해서도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안에 잘못된 시력,
잘못된 기억의 오류, 그리고 자꾸 감정보다는 판단을 앞세우는 우리의 심리적인 습성 때문에 소통이 어려워지는 걸 수도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우리 존재를 향한 감정을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와라도 나눌 수 있다면 분명히 저는 세대 간 소통, 또 그런 뜨거운 공감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게 정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대 간 불통을 극복할 수 있는 작은 해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족한 강의 열심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